자, 여러분 이어서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국어학 문법 파트인데요. 자, 이 파트는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즉 단어의 구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걸 여러분 그냥 한번 우리가 배경 지식 없이 푼다고 보면요. 밤하늘은 밤과 하늘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이처럼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그럼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이다. 이 내용 내가 합성어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휘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거, 즉 의미 있는 말끼리 붙은 게 합성어다를 이 현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합성어는 자 다시 분류 기준이 있대요. 그럼 합성어의 종류가 밑에 나오겠죠. 그럼 이 합성어의 개념과 함께 종류까지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자, 품사에 따라 합성명사, 합성형용사, 합성부사 등 품사에 따르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절차가, 합성 절차가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는지 여부, 즉 국어의 정상적인 어법에 맞춰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따라 동사적 합성어와 비동사적 합성어가 나눠진대요. 그런가 하면 자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로 나눠지기도 한대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 우리가 알면 이거 다 알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모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문법도 기존의 방대한 양을 다 공부하고 이거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핵심 문법은 공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그럼 이제 뭐 분류 방법이 이렇게 있다더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예가 나오겠죠. 꼭 예를 들어줍니다. 왜? 그냥은 어려우니까 이론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줘요. 합성명사의 예를 보자. 아까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형용사는 품사에 따른 분류였잖아요. 자, 그래서 합성명사의 예를 보자. 강사는 강과 산, 젊은이는 젊은과 이. 그럼 이것도 내용이 또 다르네. 명사, 명사의 구조가 있고 용언에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의 구조가 있네요. 덧박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로 되어 있대요. 자, 명사끼리 결합,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은 문장 구성에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으로 이들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럼 여기 위에 지금 있는 것 중에 명사끼리의 결합, 요거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 바로 위에 있는 요 젊은이, 그죠? 젊은이였죠? 자, 이런 것들은 통사적 합성어래요. 그런데 반면 용언의 어간 뒤에 바로 명사가 붙은 거, 요게 이제 우리 앞에 위에 덧박 같은 거, 그죠? 어간 뒤에 바로 명사가 붙은 거, 요런 거는 문장 구성이 없는 단어 배열법이라 이런 유형을 뭐라고 부른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자, 그럼 어때요? 독해를 하면서 내용을 일일이 여러분이 연결하면서 얘에 해당하는 얘가 요거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여기구나.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럼 오래 걸리겠죠, 역시나. 그러면서 또 동시에 지금 보면 관형사형이라든지 아니면 용언의 간이라든지 기본적인 또 문법 용어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강사는 두 성분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대등합성어, 젊은이나 덧밥은 앞성분이 뒷성분을 수식하는 종속합성어이다. 자, 그럼 여러분 대등과 종속은 또 아까 앞에서 의미 관계에 따른 거라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얘는 앞뒤 의미 관계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이제 문법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냥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지만 지금 25년도 데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기존에 문법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우리가 다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도 간단하게만 좀 필요한 이론을 설명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할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단어의 형성이라고 해서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 관련해서 다루는 파트고요. 자, 일단 지금 여기서는 합성어가 나왔기 때문에 합성어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합성어는 첫 번째 단락에서 의미를 가진 요소들끼리 붙었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뜻 있는 말이 하나, 두 개. 그죠? 뜻 있는 말 하나, 뜻 있는 말 둘. 그래서 뜻 있는 말 1번과 뜻 있는 말 2번이 합치면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자, 우리는 뜻 있는 말을 어근이라고 불러요. 어근. 문법 용어입니다. 뜻 있는 말을 어근이라고 불러. 한마디로 어근끼리 결합한 것을 우리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합성어도 종류가 있다고 아까 앞에서 언급했어요. 자, 합성어의 품사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배열법, 즉 결합 방식에 따라 한국어의 문법 구조에 맞게 결합했냐 아니냐에 따라 통사, 비통사가 아까 있었죠. 이 밑에는 이제 하위 갈래로는 통사, 비통사. 그죠? 아까 여기서는 합성 명사, 합성 형용사, 합성 부사 뭐 이런 게 있다고 쭉 나왔었고요. 그죠? 통사, 비통사가 있고 여기는. 자, 그 다음 정확하게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의미 관계에 따라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한 말을 정리한 거예요. 자, 의미 관계에 따라 우리가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례가 두 번째 단락에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먼저 얘네들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합성어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 형성에서는 원래 지금 오늘 문제에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파생어라는 게 있어요. 자, 파생어 문제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생어는 기본적으로 접사라는 문법 요소를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접사에 대한 설명을 길게 주고 문제를 출제하는 건 가능한데 그냥 암기만으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문제 낼 때 저 암기형 문제라 약간 적절치 않죠. 근데 합성어 같은 경우는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다 해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찾아 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공부하고 가야 빨리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위에서 나온 것들이 이 내용인데 실제 우리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요 틀 정도만. 요거는 암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예, 이틀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용언의 어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언의 어간. 그럼 여러분 용언의 어간은 또 무슨 말이냐? 문법 용어 나온 김에 어간에 관련된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우고 쓸게요. 자, 말이 나온 김에 기본 용어니까 자, 용언부터. 용언이란 무엇인가? 동사, 형용사를 합쳐서 우리는 용언이라고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요. 여러분 동사와 형용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한국어에서는 서술어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일단 동사, 형용사가 용언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와 형용사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얘네는 모양을 바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양을 어떻게 바꾸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젊은이 덮밥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젊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젊다. 젊다는 형용사죠. 혹시 진짜 문법 지식이 아주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동사,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뭐뭐다의 형태를 띠는 아이들이 동사, 형용사입니다. 뭐뭐다의 형태를 띠는 아이들이요. 자, 그러면 뭐뭐다의 형태를 띠는 동사, 형용사. 그래서 젊다도 다의 형태를 띠니까 동사 혹은 형용사겠죠. 여기선 품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젊다. 그럼 이 젊다라는 형용사, 용언이 모양을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젊고, 젊은이, 젊은, 젊네, 뭐 젊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양하게 바뀌죠.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때 이렇게 바꿔서 쓰죠. 네, 이것이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고요. 자, 이 모양을 바꾼다는 말을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하냐? 활용을 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용어는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바꾼 것을 용언의 활용이라고 해요. 참고로 뭐뭐 다의 형태로 끝난 말을 기본형이라고 하고요. 기본형에서 다양하게 모양을 바꾼 활용된 형태들을 활용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때 기본형부터 활용형까지가 전부 앞에 있는 점은 그대로인데 뒤에 있는 애들만 모양을 바꾸게 되죠. 네, 그래서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바뀌지 않는 앞부분을 우리는 어간으로 불러요. 바뀌지 않는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바뀌는 뒷부분을 뭐라고 하냐? 자, 바로 바뀌는 이 뒷부분을 우리는 어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용언의 어간이라는 말이 덮밥에서 덮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점다의 점, 그럼 덮다의 덮, 진짜 다 어간이겠죠? 덮다, 덮고, 덮다, 덮밥 할 때 덮다, 덮고, 덮으니, 덮은, 그죠? 네, 앞에 거 안 바뀌는 거 어간. 자, 어간이란 용어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네. 자, 용언은 동사, 형용사라고 했고 그럼 이번엔 동사, 형용사의 관형사형은 무엇일까요? 용언의 관형사형. 자, 지금 보면 관형사형 말고 관형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 관형사라는 것은 품사의 일종인데요. 명사.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입니다. 원래 한국어는, 자, 여러분 영어는 8품사죠. 자, 한국어는 9품사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품사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품사는 9개가 있습니다. 9품사. 그 중에서 여러분 관형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이 사자 돌림이 품사거든요. 자, 관형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동사, 형용, 사도 사자 돌림인 거 보니까 얘네 다 품사의 일종이겠네요. 자, 관형사라는 품사가 하는 역할은 딱 하나예요. 한국어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원래 용언은 주로 서술어 역할만 하지만 서술어 역할을 주로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용언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의 형태를 띠고 관형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용언이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의 형태를 띈다고요. 자, 해볼게요. 아까 어간어미의 점따 예를 들었으니까 지금도 점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관형사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미 자리에 관형사형을 만드는 어미를 붙여주시면 돼요. 따로 정해져 있어, 다행스럽게 한국어에서. 자, 관형사형을 만드는 어미, 일명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시키면 바로 그냥 용언의 관형사형이 나오는 거예요. 용언의 관형사형은 그냥 관형사형 어미만 결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점따에 관형사형 어미 결합시켜 볼게요.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는 자, 은이나 니은, 을이나 리을, 는, 던 이렇게 4개. 다행이죠. 40개가 아니라 4개라서 자, 이게 바로 관형사형 어미. 한국어에 딱 4개밖에 없는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가 붙으면 용언이 관형사의 형태를 띠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 4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우리는 용언의 관형사형. 이 4가지가 다 용언의 관형사형이라서 이 중에 뭐든 하나를 썼다. 그러면 아, 관형형이다.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젊은이 같은 경우는 우리 본문에 젊은이가 나왔으니까
젊은이 같은 경우는 용언의 관형 사형 중에 이 은을 썼네요. 그죠? 젊은. 그럼 얘는 은을 붙이고 있으니까 용언의 관형 사형 어미가 붙었지? 그럼 용언의 관형 사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용언의 관형 사형은 이렇게 만듭니다. 요 내용 자체가 이 합성어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 미리 좀 예습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려드린 거 미리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어간이라든지 아니면 관형사형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적절한 답을 좀 찾아보죠. 제시된 내용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제 내용을 독해한 후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1번. 아버지의 형을 이르는 큰 아버지는 종속합성어이다. 자, 여러분 아까 종속합성어는 대등합성어와 함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요. 자, 대등한 관계를 이루면 대등, 수식하고 있으면 종속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본 종속은 수식 관계여야 되죠. 그러면 수식 관계. 그럼 큰아버지는 단어 2개, 큰이 아버지를 수식해야 된다 이 뜻이야. 맞나요? 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아빠 아니고 큰아빠. 그죠? 큰아버지. 얘는 맞네요. 2번째, 흰 머리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 자, 용언의 어간을 배웠죠?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앞부분. 그럼 흰머리의 흰은 용언의 어간이 돼야 되는데 흰은 기본형이 흰다인가요? 아니죠. 기본형이 희다이죠. 기본형에서 활용을 했을 때 안 바뀌는 거여야 되는데 흰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희다에서 희다, 희고, 흰이, 흰 해서 그죠? 흰 해서 아까 니은이나 은 여기 있죠. 은이나 니은이 붙으면 관형형이라고 했죠? 네, 얘는 니은이 붙었죠. 그러면 여기는 왜 은이 붙고 젊은? 왜 여기는 니은, 흰, 니은이 붙나? 자, 젊다의 점은 받침이 있죠? 받침 있는 말은 은이나 을이 붙고요. 희다처럼 어간에 받침이 없는 애들은 니은이나 리을이 붙어요. 자, 그러면 희다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니은을 붙여주겠죠? 그래서 흰이라는 희다의 희 어간에 니은 어미 붙여서 흰이라는 용언의 관형형 어미가 붙은 용언의 관형사형이 완성됐어요. 그럼 얘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머리라는 명사가 붙은 거지 어간 뒤에 붙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간 뒤에 붙이면 희머리라고 해야죠. 그죠? 흰머리가 아니겠죠? 따라서 얘는 X. 어간이 아니라 뭐죠? 용언의 관형사형입니다. 관형사형에 명사가 붙은 형태. 틀렸다.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 3번이요. 늙은이는 어휘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해 이루어진 단어이다. 자, 어휘 의미를 지닌 두 요소라면 합성어란 얘기잖아, 아까. 뜻 있는 말 2개 합성어. 맞나요? 예, 늙은과 이. 네. 늙다도 뜻이 있고 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이의 저의. 사람을 뜻하는 네, 뜻 있는 말 어휘죠. 따라서 예, 합성어 맞고요. 4번째. 동사 먹다의 어간 먹과 명사 거리가 결합해서 그죠? 먹다의 먹은 어간이 확실히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그리고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자, 비통사. 아까 통사, 비통사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결합 방식에 맞냐 안 맞냐인데 우리 2번째 단락에 아까 보면 문장 구성이 없는 단어 배열법이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밑에서 위에 보면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것은 비통사적이다 라고 이미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럼 어간 뒤에 명사가 결합한 건 비통사야. 그럼 여러분이 어간 뒤에 명사 결합한 걸 여기 어간 뒤에 명사 결합한 걸 비통사라고 말하면 맞겠죠. 그죠? 네, 이렇게요. 지금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 천천히 읽고 풀면 굳이 이 지식이 없어도 풀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죠? 그래, 천천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발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빨리 읽으면 되지. 아무리 빨리 읽어도 문법은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지식이 없을 경우는.
독해를 하고 추론을 하더라도 맞죠? 그래서 항상 1분에 한 문제꼴 국어가 1분이 아니라도 2분에 한 문제를 풀면 40분이 걸려요, 국어가. 와, 40분, 100분 중에 40분을 한 과목에 쓰기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면 좀 힘들죠. 따라서 빨리 푸는 게 관건인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좀 학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 위주로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